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교회가 유럽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세교회는 유럽 경제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 안에는 부유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세교회가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었고 어떻게 유럽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결론을 내어놓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이 먼저 나오면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빠르고 편하잖아요. 중세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다. 우리가 교회, 절, 이런 종교 집단, 종교 기관을 생각하면은 그 종교 집단의 기능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었다.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종교 기관의 기능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과 그런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으로 교육에도 관여를 했고, 금융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종교기관 역할 이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특히 중세교회는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한 핵심 본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단순한 종교기관의 역할 이상으로 금융도, 그리고 교육도, 사업도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중세교회였고, 그 중세교회가 유럽 경제,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한 핵심 본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지에서 유닛들을 막 생산해내는데, 일꾼을 생산해내는 이 기지예요. 근데 이게 기지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 돈을 어느 정도만 적당히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지가 2개예요. 일꾼을 2배로 생산해낼 수가 있으니까 중세교회는 돈을 마치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가 유럽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좌지우지했는지, 교회가 금융에 영향을 미쳤던 이유, 첫 번째는 11조와 헌금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 바구니가 있습니다. 교회 가보신 분들은 이 빨간색 바구니 다 알 거예요. 헌금 시간이 되면은 성도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바구니를 돌고서 이렇게 막 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헌금 하실 분들 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 못했다 하시면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고,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좀 민망하다 하면은 손만 넣었다 살짝 뺄 수도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1조와 헌금, 이것이 곧 중세교회의 자본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 중세 사람들은 소득의 10%를 11조로 들였는데 오늘날의 세금 같은 개념이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종교세를 걷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세를 걷는 것 이상으로 이때는 중세 사람들은 소득의 10%를 중세교회에 11조로 들였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몰려들어가지고 11조를 하면은 교회 재정이 풍족할까요? 엄청 풍족할까요? 겁나게 풍족할 겁니다. 11조와 헌금이 교회 전체 자본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무엇을 했느냐? 교회 땅도 관리하고, 수돈 운영도 하고, 성직자 월급도 주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은 봉사나 헌신, 섬김 이런 면을 다 제외한 채 정말 봉사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당시 중세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유럽 최대 자산가이자 부동산 재벌로 보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기능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융에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정말 수많은, 정말 커다란 모든 자본금들이 이 중세교회로 다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중세 사람들은 소득의 10%를 11조로 드렸고 그게 오늘날의 세금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냈던 돈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재밌는 교회 역사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는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고리대금업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과 플러스 이자를 같이 받는 것이 고리대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고리대금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자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교회가 고리대금을 금지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금융이 꼬였다는 거예요. 금융이 꼬였다는 거는 돈의 흐름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리대금을 금지해 버리니까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돈을 빌려주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을 텐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신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자 받는 거 금지시키고 죄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때가 분명 있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가 무조건 있어요. 농사를 짓다가도 장사를 하다가도 양식업을 하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든지 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때도 치료받으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할 때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빌리는 것이 돈 빌려서 이자 받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 안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생겨났느냐? 편법금융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편법금융.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돈을 빌려줄 테니 뭘 줘라? 소금이나 음식이나 혹은 이 실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물건, 다른 것을 대신해서 줘라. 편법금융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편법금융으로 인해서 금융이 고리대금업은 금지됐지만 다른 방면으로 계속해서 금융이 융통이 됐던 거예요. 돈이 계속해서 흘러나갔던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다른 걸로 갚기도 하고. 그런데 이 편법 금융이 발전을 해서 무엇이 생겨났냐?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환어흠이나 조합은행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금융의 가장 뿌리격이 이러한 고리대금의 금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환어흠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혹은 팔면은 그 물건에 대한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의 금액을 주겠다. 그 증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있으면은 나중에 그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환어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시작되었냐? 신학적인 관점, 신학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리대금 금지로 인해서 편법 금융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환어음이나 조합은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금융의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생성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융에 영향을 미쳤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11조 헌금, 이 자본금이 다 중세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리대금의 금지로 인해서 편법 금융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즉 자본주의 씨앗을 의도치 않게 뿌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교회가 돈보다 신앙을 이야기했죠. 헌금하세요. 11조 내세요. 그리고 이 돈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지 마세요. 돈보다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결론이, 돈을 묶어놓은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 억제력이 자본주의의 씨앗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가 의도치 않게 금융을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또 교회에 수많은 돈이 헌금이든 뭐든 이렇게
묶임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유럽 경제가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세판 창업센터는 어디서 시작되었다?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창업센터, 뭐 구글 창업센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판 창업센터는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도원의 사업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어려운 주제입니다. 트라피스트 맥주인데 이건 사파예요.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했습니다. 그 맥주가 트라피스트 맥주인데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 이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트라피스트 맥주는 시작점이 어디냐? 수도원이다. 정확히 말하면은 가톨릭 트라피스트의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양주한 맥주다. 이것이 팩트고 역사입니다. 자, 잠깐 이전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맥주가 보여요. 이 맥주가 트라피스트의 맥주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제가 뭐 술 마시지 않지만 이 맥주의 역사가 이 수도원에서 시작됐구나.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트라피스트 맥주는 가톨릭 트라피스트의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양조한 맥주인데 왜 만들었느냐? 사순절 기간 동안 수도 생활 중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거나 수도원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접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뭐 단순히 먹고 즐기자 이러려고 이 맥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순절 수도 생활 동안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고 수도원 방문한 순례자들 접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 사파를 자세히 보면은 확대를 해볼까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수도사 얼굴이 뻘겋습니다. 실제로 술을 그린 사파이기 때문에 얼굴이 빨간 거예요. 여기 맥주통이 이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세판 창업센터는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제하고 판매했던 겁니다.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조제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마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 한국 문화에서 술 마시는 문화 그리고 술 즐기는 문화와는 다르게 사순절 수도 기간을 위해서 만든 맥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판 창업센터는 이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면은 맥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만들었냐? 파르마 치즈. 여러분 이 치즈 막 만화나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치즈인데 이것도 수도사들이 만들던 저장식품이다. 10세기경 베네딕토회 그리고 시토의 수도사들이 발명한 치즈인데 이것이 오늘날 치즈의 기원입니다. 신기하죠? 이 산업이 이 세상의 어떠한 뭐랄까 사업, 어떤 기업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즈도 그렇고 앞에 보이는 트라피스트 맥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브 약학, 약초도 재배하고 그걸로 치료하고 치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양식업도 그렇고 목축업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산업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냐? 수도원의 수도사들로부터 연구, 생산, 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의 제품들, 맥주든 치즈든 뭐 약초든 허브든 이것이 다 지역 경제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중세판 창업센터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나온 빵, 맥주, 치즈 이런 것들은 수도사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거래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그것을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어떠한 음식 뭐 이런 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쓰던 물건을 유럽 전역으로 유통한 겁니다. 그럼 인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11조 헌금이나 이런 것들로 교회 자본금도 충분한데 플러스 이 중세교회, 이 수도원에서 나온 이 금액들을 상인들이 쓰던 물건을 유럽 전역으로 유통해가지고 유럽 지역 경제의 허브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는 자본금도 충분한 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력도 정말 뛰어난 시대였다. 뭐 치즈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 중세교회 그리고 수도원의 수도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세상을 버린 수도사들이 아이러니하게 세상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에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이 뭐 가톨릭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다 계신데 그분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본인이 믿는 신, 하나님이든 뭐 부처든 부처님이든 이런 걸 정말 바라보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그때 그 시절에 뭐 맥주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수도사들이 빵, 맥주, 치즈, 시계도 포함이에요. 시계 등 세상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희한하죠. 그래서 유럽 경제를 이 중세교회가 어떻게 장악을 했느냐? 첫 번째, 이 자본금을 헌금 11조로 장악을 했고, 두 번째, 산업적으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이 금융의 기능이든 이 산업의 어떤 뭐 음식, 뭐 맥주, 빵, 치즈, 시계 이런 것들이든 아이러니하게 발전이 된 거예요. 의도치 않게. 이 세 번째입니다. 중세교회와 교육, 대학의 시작이라고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수도원 학교를 다른 말로 하면 학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글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99.9%의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쓸 수가 있어요. 한국어든. 그런데 중세 초기 과거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이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은 진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교육 수준이 진짜 높은 사람만이 글자를 읽고 글자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거 듣고 뭐 본인 말하는 이 정도에서 그쳤지. 이때 중세에는 이 책, 글자 이런 게 정말 귀족, 정말 공부 많이 한 그러한 박박박사 수준의 사람들만 듣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였다. 진짜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독점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수도사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이 문자를 독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독점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는 책이 정말 비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또 문자를 누가 독점했느냐? 수도사들이 독점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사제들이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자연스럽게 학교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수도원에 아무나 못 갑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갈 수 있냐? 귀족 자녀 정도야 돼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 뭐 적용 안 되겠지만 지금 뭐 계층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배울 수 있는 정말 풍족한 가정에서 자란 그 극히 일부.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풍족한 가정, 그 가운데 진짜 풍족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수도원에 가서 학업, 공부를 배울 수가 있었다.
잠깐 이야기를 건너뛰어가지고 이 수도원 학교는 대성당 학교로 발전했고 이 대성당 학교는 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학교의 학원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유럽 최초의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볼로냐 대학, 이탈리아 최고 명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법학, 로마법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볼로냐 대학. 그리고 두 번째 파리 대학.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는데 파리 대학은 뭐 파리 1대학, 파리 8대학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통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학 중심의 파리 대학 그것이 있고 여기도 정말 명문이죠. 파리에.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하버드도 뭐 마찬가지, 옥스퍼드 다 마찬가지고 특별히 지금 하버드는 제외하고 유럽 최초의 대학들이 다 이러한 수도원을 통해서 발전한 수도원의 학원을 통해서 발전한 수도원 학교를 통해서 발전한 유럽 최초의 대학들이다. 그래서 대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중세교회 수도원에서 이 교육이 시작됨으로써 대성당 학교,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 언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의 언어는 라틴어가 주로 쓰였던 공용 언어입니다. 지금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의 국가에 가서 대부분 영어로 다 소통이 가능해요. 아시아권의 국가에서도 영어로 대부분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영어만 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다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잠깐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친구랑 스페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 영어를 진짜 잘해요. 왜냐하면은 학교를 다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여행 준비할 때 저는 가서 요리를 하고 그 친구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뭐 통역 혹은 뭐 번역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한 2주간의 스페인 여행을 잘 꾸려보자. 여행을 갔는데 지하철을 딱 타려고 보니까 스페인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 눌러 영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번역을 눌렀는데 영어가 없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게 지금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쪽은 영어를 잘 쓰지 않고 뭐 라틴어,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여행 가서 한 역할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막 뭐 음식도 막 많이 만들어주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추억이지만 그때 공용 언어로 영어가 막 지하철에 쓰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긴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쓰던 라틴어가 유럽 전역의 공용 언어로 사용됐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때 공용 언어가 라틴어였다. 근데 그 라틴어는 어디서 많이 쓰였느냐? 교회에서 쓰였다. 여러분 그래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모든 뭐 산업, 뭐 모든 금융, 모든 교육,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교육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지, 산업도 교회를 통해서 발전했지, 그리고 이 금융, 특별히 모든 전 국민의 11조 10%의 이 자본금이 다 교회로 몰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진행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라틴어를 무엇라고 하느냐? 학문. 라틴어 자체 학문인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 자체가 법률. 이 학문 안에 의학도 포함되어 있겠죠. 신학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법률. 그때나 지금이나 법은 힘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언어.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라틴어 어디서 배운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 이 교회 수도원에서 특별히 수도원에서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왜? 거기에 교육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는 중세판 영어인데 그 교회에서 쓰인 그 라틴어가 그리고 교회에서 쓰인 라틴어가 그리고 그 라틴어를 쓰는 교회가 지식의 독점 기관이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성직자들의 손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독점할 수가 있었다. 중세 유럽 지식. 지금이야 뭐 지식이 진짜 흔하죠.
지금이야 뭐 도서관 가면은 인터넷 키면 정말 정보의 홍수 때문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그걸 나누는데 바쁘지만 이때 지식이라는 건 진짜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지식이 교회에 독점돼 있었다.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나 뭐 코인 회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가 더 쉽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지식이 다 교회에 독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뭐 이런 것들 얻으려면은 교회 갈 수밖에 없었고 교회에서만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럽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 게이트가 곧 어디다? 곧 교회다. 그래서 유럽 문명을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지적 권력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힘의 역할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권력을 갖고 있어야지 사회를 통제하는데 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적 권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가 그것을 독점하는 기관이었고 또 그러한 정보 게이트의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11조 헌금의 자본으로 큰 자본금을 굴릴 수가 있었다. 전 국민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일 거예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중세교회 여기 출석을 하면서 11조 헌금의 자본금으로 큰 자본금을 교회가 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고리대금 금지의 영향력으로 편법 금융이 시작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환어음, 뭐 조합은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리대금 금지의 영향은 정말 막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빌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무수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대출 금지해버린다고 막 국가에서 막 뭔가 행정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 돈을 빌리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편법 금융, 이 억제하고 방해하는 이것을 비틀어가지고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돈을 주고받고 굴리고 늘리고 이자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고리대금 금지의 영향력으로 편법 금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중세교회 수도원을 통해서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었다. 맥주도 그렇고 치즈, 시계, 뭐 약초, 치료, 정말 수많은 산업들이 중세 수도원 이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었다. 네 번째, 언어와 지적 지식의 독점으로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가 있었다. 지금의 지식 수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출세 이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사업, 교육이 중세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유럽 경제를 장악할 수가 있었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